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논문을 이제 조금 읽어 나가는 방법이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스타일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그리고 어떻게 읽어 나가는 거는 자기 성향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너무 절대적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근황을 좀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다들 이제 안 나오시니까 잘 지낸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아니면 1시간 조금 넘게 정도까지 할 것 같고요. 커피도 또 마시고 그 다음에 뭐 물도 드시고 그렇게 하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오늘 요거를 듣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논문 같은 걸 하나 뭐 PDF든 뭐든 해가지고 보면 전이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방법은 오늘 저랑 이제 이렇게 한 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해보셔야 돼요. 한번 논문을 뽑아가지고 읽어보거나 아니면은 한번 그 방법대로 한번 시도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아요. 그래야 여러분들께 되니까 여러분들끼리 이 수업 끝나고 여러분들끼리 한번 해보고 그러고도 친구들끼리 한번 물어봐서 이거 이렇게 하는 거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저나 이고은 교수님께 질문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성실과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가 되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냥 오늘은 그냥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만들어 봤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집중을 하고 들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구두구두,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논문 읽는 법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명심해야 될 게, 강박관념을 좀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이거를 다 이해해야겠다. 내가 이걸 다 알아야겠다. 내가 이거를 읽는 와중에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근데 모르죠. 저희도 다 해석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교수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강박관념을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접근을 해보자. 내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왕이면 편안하게 접근을 해보자 라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문 용어를 일부 알아두면 좋아요. 근데 내가 전문 용어를 뭐 연구 방법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통계학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동아리에서 전문 용어를 같이 탐색을 해본다거나 혹은 그때그때 나오는 용어에 대해서 구글 서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책자를 도움받는다거나 그러면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예 못 알아듣진 않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난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전문 용어에 집착하지 않고요. 또 이 논문을 내가 왜 이해를 못하고 있지? 왜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돼서 넘어가질 않지? 하고 너무 디테일하게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논문의 첫 번째 이제 접근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전체를 읽고 초록을 읽는 분도 있는데요. 이건 제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선 초록만 싹 읽어봅니다. 초록만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때가 있지만 초록만 싹 읽어보고 왠지 나랑 맞는 주제 같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본다거나 필요성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이해하는 수준이고 괜찮아.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끝까지 읽어보는 과정을 거치죠. 그래서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초록만 간단히 읽어보고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그냥 각자의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전체적으로 읽기 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어떤 분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빼고 어떻게 전체적으로 읽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연구 결과에서 표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전문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해하기도 어려워하고 그러면 그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너무 집착하다 보면 아예 읽는 것 자체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쉬운 방향으로 먼저 나아가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살짝 우선 밀어두고 결론을 한국말로 되어 있으니까 결론을 읽어본다든지 아니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디스커션이 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은 논문하고 제가 물음표를 했는데 논문이라는 거는 좋은 논문, 나쁜 논문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약간 수준의 차이는 있다라고는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뜻이냐, 즉 논문을 이제 학회지의 수준 차이로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학회지, 좋은 학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논문이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논문이냐라고 이꼬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좋은 학회지에 실린 논문들은 그래도 여러분의 과정과 그 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많이 거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수준 높은 논문을 읽게 되지만 여러분들이 대신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좋은 수준의 그 학회지일수록 연구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다음에 통계 방법도 단순한 것보다는 좀 복잡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고 그다음에 특히 뭐 실험 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수준에서는 읽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논문이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좋은 학회지 거를 무조건 내가 읽어야지라기보다는 먼저 막 너무 막 SCI 뭐 스쿱스 뭐 이런 수준은 아니라 약간 그냥 KCI 정도 수준 읽어보시고 점점 좋은 논문을 좋은 수준의 논문을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교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은 학회지, 좋은 수준의 논문을 먼저 읽고 해야 이렇게 걸러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3학년들 대상으로 간이 연구 방법론을 많이 이제 수업을 해본 결과 너무 어렵게 접근하니까 학생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난이도가 좀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서 한번 읽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는 구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않기 때문에 그냥 관심 있는 주제를 찾아서 천천히 읽어보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천천히 읽어보고 그 부분에 논문들을 추려서 읽어보는 과정을 첫 번째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논문이 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읽는 순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개인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걸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논문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타이틀이 있고, 제목이 있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가 있고, 그 다음에 앱스트랙트가 이제 초록이죠.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에서 뭐 필요성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뭐 머릿말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익스페리멘탈이라는 거는 연구 설계, 즉 연구를 어떻게 진행했느냐, 연구 설계라든지 연구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이제 결과랑 이제 토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고 끝에는 레퍼런스라고 해서 참고문헌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문헌 방식 논문 같은 거 여러분들 과제 보고서 쓸 때도 많이 쓰실 텐데요. 그 레퍼런스 스타일은 학회지마다 달라요.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어렵겠지만 그냥 들으세요. 그냥 뭐 NLM 스타일, 뭐 밴쿠버 스타일, 뭐 AP 스타일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국은 좀 좋은 학회지일수록 NLM 스타일을 좀 많이 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AP 스타일을 좀 많이 씁니다. 네. 그거는 학회지가 어떤 스타일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 이것만 안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끝에는 레퍼런스가 이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타이틀, 앱스트랙트, 인트로덕션 이렇게 해서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혹시 제가 너무 말이 빠르면 여러분들 꼭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은 교수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럼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개인 성향에 따라 아래 순서로 읽기도 합니다. 어떻게? 먼저 타이틀을 읽고 앱스트랙트를 읽고 나는 결과표 같은 걸 잘 모르겠으니까 결론부터 좀 읽어볼래 하고 결론부터 읽어주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에서 디스커션에서 데이터 나는
아무리 읽어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이제 조금 표를 볼 줄 아시는 분들은 그냥 표부터 보는 테이블 표부터 보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목 보고 앱스트랙트 보고 결론 보고 표 딱 봐서 아니다 싶으면은 이건 이 논문 안 읽을래 하고 이렇게 이제 제끼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를 읽긴 아직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가지고 초록이랑 결론 정도부터 먼저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다 그러면 인트로덕션 필요성 얘가 이 논문이 도대체 하고 싶은 게 뭐야 뭘 연구하고 싶어 하는 거야 라고 이제 인트로덕션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죠. 인트로덕션도 보시면 이제 다 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연구 방법론 수업에서 알려드릴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한번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자세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리저트랑 디스커션에 있는 그 표 내용이라든지 표 결과 내용을 이제 서술된 부분을 조금 디테일하게 읽어갈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한테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아마 타이틀, 앱스트랙트, 이제 결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머릿말을 이제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거는 제 연구방법론에도 있는 자료를 일부러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과 학회지 논문의 차이를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학위 논문이라는 거는 석사와 박사 논문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 이제 석사 논문을 쓰면 이제 거기 석사를 이제 패스하고 나면 이제 박사 과정을 거치면서 박사 논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석사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음에 딱 다음 장 이게 첫 제목이고 그 다음 장 넘어가면 이렇게 목차가 굉장히 길게 있습니다. 네, 목차가 있으면서 목차에 대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보통 학회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거의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석사나 뭐 박사 논문이랑 학회지 알고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수가 많아요. 보통 뭐 적어야 뭐 60장, 80장 이렇게 됩니다. 근데 학회지 논문 같은 경우는 10장에서 뭐 많아야 20장 미만으로 20쪽입니다. 20쪽 미만으로 될 정도로 합니다. 왜냐면 학회지는 여러 가지 논문을 갖다가 셀렉을 해서 딱 그 부분만 실어주기 때문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딱 중요 부분만 실기 때문에 학회지 논문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헌고찰이 들어가게 됩니다. 문헌고찰이 굉장히 길어요. 학위 논문을 들어가시면 문헌고찰을 막 세세하게 나눠서 몇십 장에 걸쳐서 문헌고찰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학회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적인 부분이 또 많이 들고 또 어느 정도 문헌고찰은 많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헌고찰이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짧죠. 그리고 실제로 학회지 논문에는 이런 부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학회지에서 어떤 논문을 봤는데 이 논문이 어떤 설문지를 썼고 어떤 뭐 동의서를 썼고 이런 걸 알고 싶으면 이 논문이 만약 혹시나 학위 논문이었다면 그 학위 논문을 찾아봐야지 부록에 가서 설문지라든지 동의서라든지 혹은 뭐 도구 사용 승인서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차이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차이를 좀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즉 뭐냐 그러면은 교수님 학회지 논문에는 뭐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석사나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열심히 이 사람이 썼고 여러 교수님들이 평가하고 외부 교수님들까지 평가해서 너에게 이만큼 논문을 썼으니까 너에게 이 학위를 줄게 하고 땅땅땅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줘. 학교 범위 내에서 인정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좀 추려서 학회지에 게재할래 하고 해서 이제 학회지에 게재하려고 논문도 줄이고 해서 학회지에 게재가 되면 그거는 우리 학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게재를 했고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내가 좀 공표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을 수정해서 게재한 학회지 같은 경우는 이 뭐 만일에 이게 학회지였다면 이 학회지 밑에 이 논문은 석사 논문 또는 박사 논문을 뭐 추각해서 게재한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근데 그 논문에 그 학회지에 실린 논문에 부록을 보고 싶다, 설문지를 보고 싶다 그러면 석사나 박사 논문을 줄여서 나온 거니까 원본을 찾아가면 되겠죠. 즉 학위 논문을 찾아가면 되겠죠. 그러면 부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구분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3학년 선생님들을 이제 데리고 수업을 해봤는데 잘 구분을 못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꼭 구별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구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앞에 이런 식으로 석자냐 박사 학위 논문이냐 보통 쓰여요. 학위 논문은. 그리고 장수가 굉장히 많고 이렇게 목차가 쓰인다. 그리고 이렇게 끝에 보면 부록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 이런 건 학위 논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학위 논문이 아니고 학회지 논문이냐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학회지는 우리가 대학교도 굉장히 많듯이 학회지도 굉장히 많아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는 뭐 이름 안 할 수 없고요. 굉장히 많은 학회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회지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있고 뭐 이렇게 이거는 이제 학회지 형식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제가 썼던 논문인데 이렇게 쓰여집니다. 그래서 학회지 뭐 이렇게 이름이 나와 있고요. 학회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연구 필요성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바로 넘어가듯이 무능 고찰 등이 많이 생략되어 있고요. 대체적으로 10쪽에서 15쪽, 20쪽 이내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회지 이름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학회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혹시라도 구분을 못하셨던 분이 있더라면 이제는 조금 이게 학회지 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리셉트 아니면은 리시브 어셉트 날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논문을 이 저자가 이 학회지에 처음으로 제출한 날짜, 그 다음에 언제 수정된 날짜, 몇 번 수정된 날짜, 그 다음에 최종 이 학회지에서 이 논문을 어셉해준 날짜, 즉 승인하는 날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논문이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랑 이제 논문, 학회지 논문을 왜냐면 학위 논문을 제가 가져오려고 했는데요. 학위 논문을 다룰기에는 여러분들이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학위 논문은 왜냐면 굉장히 길게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뭔가 좀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그 논문을 찾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학회지 논문을 한번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이제 썼던 논문이었는데요. 다른 분의 논문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우선 제 걸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위험부를 위한 지지적 프로그램이 불확실성, 불안, 태아 이착에 미친 효과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제 3학년들이 이제 다 연구 논문을 배우고 나면 연구 과목을 배우고 나면 이 제목만 봐도 대충 누구를 위해서 만든 이게 주제구나를 파악하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해집니다. 여러분들 그때쯤 되면.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고위험 인부를 위한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대상자는 고위험 인부를 위해서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지지적 프로그램이 라고 돼 있잖아요. 이런 게 한마디로 어떤 프로그램,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 프로그램 만들고 운동 프로그램 전과 후에 효과를 알고 싶어서 설문지를 돌려요. 운동을 하고 나서 이제 이런 것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전에 고위험 인부한테 불확실성, 불안, 태아 애착에 대해서 설문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적응한 후에 불확실성, 불안, 태아 애착에 대해서 설문지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였어요. 이 연구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 이런 거는 어떤 효과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니까 이런 거는 실험 논문이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험 논문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교수님이 실험 논문이라고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학교 오면 처음에 막 이제 설문지 많이 할 거예요. 뭐 만족도도 쓰고 또 길거리 가면 갑자기 뭐 사람들이 여러분들 왔다고 설문지 좀 해달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설문지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한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설문지를 막 해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양적으로 커지는 이렇게 양이 많아지는 여러분들 설문지 많이 하잖아요. 뭐 적어도 최소 10문항 이상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문항도 많아지고 그냥 여러분이 단순히 이렇게 설문지만 하는 거는 양적 연구 중에 그냥 서베이 연구라고 해요. 서베이 연구라고 하는 거고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해서 전후를 비교하는 연구들은 양적 연구 중에 실험 연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졸업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건 실험 연구는 못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우리를 대상으로 실험 연구를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다 설문지 연구를 할 거거든요. 결국엔 양적 연구 중에 설문 연구의 서웨이 연구를 가장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막 이렇게 설문지 막 작성했던 거는 내가 양적 연구를 했고 그 중에 설문 연구를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이 있으면요. 그 다음에 저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 저자가 나오고 저자 1, 2가 있으면 저자 1에 대한 소속, 저자 2에 대한 소속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제목도 영어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자에 대한 이름도 이렇게 제목으로 나오고 여기는 또 저자가 있는 곳에 소속이 영어로 나오게 됩니다. 어떤 논문은 제가 썼던 논문 학회지는 이렇게 옆에 놨지만 어떤 논문은 거의 다 이렇게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처음 제출했고 그 다음에 언제 수정을 했고 최종 언제 업셋되는 것까지 이렇게 날짜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이 논문이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논문이 최종 언제 게재됐고 몇 호에 게재됐고 몇 년도에 게재됐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 논문 같은 거 참고문을 작성할 때 몇 권에 몇 호 이렇게 작성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보고 보통 쪽수도 쓰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여기 부분을 보시고 작성을 하시게 될 겁니다. 혹은 어떤 논문이 여기 밑에 있습니다. 이 밑에에서 보고 작성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몇 권이라는 건 어떤 학회지는 논문이 하루에 4번 나오고요. 어떤 학회지는 1년에 2번 나오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2권 나오는 데는 몇 권에 몇 호잖아요. 그러면 1권하고 2권밖에 안 나오는 거고 만일에 4권, 4번, 1년에 4번 나오는 거는 1권, 2권, 3권, 4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나요? 그 다음에 1권 안에 논문이 실렸다. 그러면은 그 논문 1권 안에 몇 호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이라는 거는 1년에 몇 권이 실리는데 내가 그 중에 1권에 실렸는지 2권에 실렸는지 3권에 실렸는 거고 그 다음에 몇 호라는 거는 그 안에 몇 호의 논문이다라는 거고 그 안에 쪽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실린 연도랑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오래된 논문을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있는 관심 있는 주제가 너무 희귀해서 다 10년짜리 넘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보통은 10년 이내 논문 아니면 최근 5년 이내 논문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된 논문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논문을 보면 이제 연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에 뭐가 나왔냐면 앱스트랙트가 나왔습니다. 앱스트랙트 나오면 거의 다 앱스트랙트 순서는 거의 다 같아요. 그래서 퍼포즈 나오고 그 다음에 메서드 나오고 리절트 나오고 그 다음에 컨클루전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키워드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거지만 이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논문 검색할 때 조금 참고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나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다른 논문을 찾을 때 이 키워드의 한 주제를 가지고 똑같은 거, uncertainty 같은 걸로 이제 검색을 누르면 그 불확실성이랑 관련된 논문들이 쫙 검색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키워드는 공식화된 키워드가 대체적으로 써주게 돼 있습니다. 메시워드라고 해서. 그래서
이 공식화된 키워드로 서치라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관련된 주제를 찾는데 좋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찾고 그 다음에 이 주요 키워드를 가지고 다시 한국말로 주요를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코레스폰딩 오더라고 돼가지고 뭐냐면 보통 여기에 쓰이는 이제 저자의 그 주소는 교신 저자가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저자와 교신 저자가 있는데 주저자라는 거는 이제 많이 논문을 정말 많이 쓰신 분을 말하고요. 이제 코레스폰딩 이제 교신 저자라는 건 같이 연구를 했고 한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제 책임을 져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연락할 수 있는 어떻게 같이 논문을 쓰긴 했지만 이 논문에 대해서 주 스크랩을 했다기보다는 주 스크랩도 같이 했지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논문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져주고 연락도 받을 수 있는 주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논문에 대해서 이 논문에서 이제 뭔가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코레스폰딩 오더한테 연락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뭐 메일 주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연락을 취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나요? 혹시 너무 말이 빨라요? 그래요. 안 빠르다고 생각할게요. 네. 빠르면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인트로덕션 이렇게 이 학계지는 인트로덕션이라 나왔는데요. 어떤 학계지는 인트로덕션 없습니다. 그냥 연구의 필요성 바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필요성 막 읽다 보면 막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연구의 필요성 보면 보통은 첫 번째는 현황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면 뭐 건강심사평가원에서 평가하길 우리나라의 고혈압 질환은 얼마 있다. 뭐 고염 임신은 뭐 얼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정의와 현황이 좀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지금 현재의 현황은 얼마이고 이런 식으로 현황이 많이 나오고요. 그 현황과 관련된 지금까지 연구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보통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현황과 관련돼서 이런 연구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됐던 연구의 문제점이나 혹은 부족한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무엇을 야기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필요성에.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보면 이해 혹은 그러므로 혹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면 여기가 얘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큰 주제구나 알면 됩니다. 보통 여기에 최종 이 사람이 뭘 하고 싶은지가 나옵니다. 이해, 그러므로 아니면은 그래서,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해, 뭐 이 사람은 뭘 하고 싶으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 효과를 검증하고 싶은 논문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뭘 하고 싶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목적으로 넘어가요. 그럼 난 이걸 읽어도 모르겠다. 그럼 연구 목적 읽어보시면 돼요. 연구 목적 읽어보시면 뭐 때문에 이 논문을 했고 구체적인 가설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논문 같은 경우는 실험 논문이기 때문에 보통은 가설이 있습니다. 근데 실험 논문이 아닌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하는 그냥 설문지 연구 같은 경우는 가설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보통은 거의 가설이 없을 수도 있지만 가설을 써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실험 논문만 가설이 거의 있고요. 보통은 가설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험 논문에 가설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가설이 있다. 1, 2, 3 뭐 이런 가설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양적 연구 중에 실험 연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연구 같은 경우는 여기 뭐냐면 이게 이제 IRB라는 건데요. IRB라는 거는 이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권윤리위원회 같은데 연구윤리위원회 너네가 승인을 받았어? 이런 뜻이에요. 좋은 학회지일수록 연구윤리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IRB라는 즉 IRB라는 게 너가 대상자 인권을 제대로 보호했어. 그 다음에 이 논문이 대상자한테 해가 없어 라는 걸 먼저 심사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IRB 넘버를 보통 이제 이렇게 중간에 써주는 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중간에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연구 설계가 나옵니다. 연구 설계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연구 설계를 읽으면 여기 실험 연구다, 유사 실험 연구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험 연구구나 라고 하시면 돼요. 실험 연구가 아니고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요, 뭐 그냥 설문지 연구이다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아니면 뭐 질적 연구이다, 아니면 심층 연구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뭔지 모르겠어, 연구 목적을 읽어도 모르겠어, 그러면 이렇게 연구 설계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동동성 대조군 이런 거 여러분 지금 모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전후, 즉 실험을 하고 나서 앞과 후에 유사 실험 연구이구나, 유사 실험 연구인계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실험 연구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아시겠죠? 자, 설문지 연구 같은 경우에 뭐 설문지 조사 연구이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실 용어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거의 이런 순서예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이 나옵니다. 연구 대상. 이 사람이 어떤 대상자를 대상으로 했는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연구 대상이 나오면서 보통 내가 연구를 했던 대상자 기준과 제외 기준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일반적인 여러분들 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지 연구 같은 경우는 제외 대상이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이나 제외 대상을 썼다고 해서 안 썼다고 해서 꼭 나쁜 논문이다 이런 논문은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은 그냥 대상자 기준만 쓰고 제외 대상 안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보통 제외 대상 기준을 좀 명확하게 써달라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썼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과 제외 대상을 정확하게 썼던 경우고 안 쓰는 경우도 꽤 많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경우가 뭐냐면 네가 연구 대상자 수를 몇 명을 뽑았어, 어떤 기준으로 뽑았어가 여기 이제 보시면 여러분도 요즘에 많이 나오는 뭐 G파워라든지 코엔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나올 텐데, G파워라는 것은 연구 대상자를 뽑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 G파워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거. 근데 간호학 논문에서는 지금은 G파워를 굉장히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꼭 G파워가 좋은 건 아니에요. G파워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즉 연구 대상자를 내 멋대로 100명, 150명, 200명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즉 네가 150명이든 200명이든 아니면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30명 정도 하거든요. 이런 연구 대상자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뽑은 거야? 네 멋대로 뽑은 건 내가 인정하지 않겠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G파워라든지 코엔이라든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몰라서 G파워를 했더니 나는 실험 논문은 연구 대상자를 100명씩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나는 코엔이나 G파워로 하긴 한 게 있어. 그러면 선행 논문에 따라서 아니면은 선행 논문 여러 가지를 봤는데 대체적으로 요 정도 인원수를 뽑았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기도 해요. 그러나 간호학에서는 대체적으로 G파워라든지 코엔이라든지 이게 좀 근거 있는 걸 줘요. 즉 에비던스. 어떤 근거에서 너가 이런 걸 뽑아냈니? 인원을 뽑아냈니? 라는 거를 굉장히 좀 신뢰합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논문을 읽어보다 보면 이런 G파워란 말이 많이 나올 거고 코엔이라든지 선행문헌이라든지 이런 말을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예. 즉 연구 대상자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100명만 할 거야, 200명만 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3학년 때 오시면 그런 G파워도 다 간단하게라도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 도구가 나옵니다. 연구 도구라는 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을 대상자로 설문지 연구를 했어요. 어떤 설문지냐? 여러분들이 너무 대학생으로서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설문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막 마음대로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지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연구에서 사용한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이제 가지고 와서 설문지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측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거를 연구 도구라고 합니다. 연구 도구는 저는 이 논문에서 불확실성, 불안, 모태야 애착이라는 설문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고위험 인부한테 이제 설문지를 돌렸던 거죠.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나 불안이나 모태아 이착 같은 논문을 그 저자한테 이거 연구 도구를 만든 사람한테 허락까지 받고 또 이거를 우리나라로 이제 우리나라 외국 거였거든요 전부 다. 근데 우리나라 걸로 번역해서 쓴 사람한테도 허락을 받고 그 원저자한테도 허락을 받고 번역한 사람한테도 허락을 받고 해서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논문들을 보시면 이 크롬 알파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이 신뢰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즉 신뢰도가 높은 도구를 사용해야 보통 연구 결과가 조금 신뢰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신뢰도가 낮은 도구, 난 이 도구밖에 없어. 그래서 신뢰도가 낮은 도구를 썼지만 내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높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크롬 알파라는 거는 신뢰도를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이렇게 꼭 보면 내가 내 연구에서 신뢰도가 얼마가 나왔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보통은 0.8이 넘으면 좋지만 보통 0.70 넘으면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실험 논문이다 보니까 실험 논문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개발 순서가 쫙 나오는데 보통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설문 연구 같은 경우는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 나오지 않고요. 다른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그것도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진행 절차 이렇게 쭉쭉쭉 나왔어요. 이거 실험 논문이니까. 근데 보통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료 분석 방법이나 혹은 자료 수집 방법. 보통 자료 수집 방법 나오고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이 나옵니다. 여기 자료 분석 방법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려워하죠. 왜? 내가 모르는 연구 용어가 많이 나오니까. 네, 그냥 분석 방법 용어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IBM SPSS 뭐 도구로 돌리고 이건 그냥 통계 프로그램입니다. 그걸로 어떻게 돌렸다가 나오는데 이런 걸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어려워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하잖아요. 그냥 분석 방법은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는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럼 그냥 그런 분석 방법을 이렇게 썼구나. 논문 한 두세 개를 비교해보세요. 분석 방법이 다 달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비슷했어요. 뭐 평균과 표준 편차라든지 뭐 신뢰도 검사라든지 t-테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아노바라든지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상관관계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자료 분석 방법은 그냥 논문 통계 방법이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막 이런 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이에 리절트가 나오면서 이 표에 대한 설명이 이 표를 보통 보고 해석하지 여러분들이 힘드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테이블 1, 테이블 2, 테이블 3 이렇게 해서 테이블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난 도저히 모르겠다. 이거를 봐도 모르겠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모르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통 디스커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결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얘가 한번 중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주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레퍼런스가 나오면서 보통 이 레퍼런스는 영어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로 썼던 거고 한국말로 써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참 또 보면 HTTP하고 뭐 이렇게 DOI 이런 게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DOI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기 쉽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숫자를 부여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를 부여게 해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메일 주소 할 때 여러분만의 메일 주소가 있죠. 그러니까 DOI 같은 거는 이 논문의 메일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아이디 넘버 그래가지고 DOI 검색하는 사이트도 있어요. DOI 검색 사이트 들어가서 요걸 딱 복사해서 들어가서 딱 치면 이걸 찾아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논문을 찾을 때도 이런 DOI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한테 말할 수 있어요. 교수님 DOI가 없는 것도 있어요. 네, 아주 오래된 논문은 DOI가 없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저자는 나는 DOI 부여하지 않을래 라고 생각해서 DOI를 부여하지 않는 저자도 있습니다. 논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DOI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 논문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논문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른 논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제가 썼던 건데요. 자꾸 제 것만 가져와서 죄송해요. 네, 왜냐면 다른 분 거 제가 좀 평가하기 좀 그래서. 자, 이거는 제가 그 윤복합 시대 초상무의 무아의 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서 실험 논문 한 게 아니고요. 얘는 말 그대로 서베이 논문 한 거예요. 그냥 설문지 연구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가 나와 있고 당연히 이렇게 또 영어로 이제 주제가 영어로 쓰였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가 또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주어날 오브 디지털 컨버전스 해가지고 이게 하케지 플레임입니다. 맨 여기가 이제 하케지 플레임이고요. 그다음 볼륨 넘버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볼륨이 제가 아까 말한 권을 말하는 거예요. 권. 즉, 저는 19권짜리에 실렸고요. 그 다음에 넘버 19권 안에 9번째로 실렸었습니다. 그리고 PP가 페이지 넘버,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2021년도에 제가 썼던 논문입니다. 이제 보시겠죠?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만일에 잠깐만요. 이거 지금 제가 아니다 그냥 하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권과 호를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ISN 넘버, EISN 넘버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책 아무거나 꺼내서 맨 뒤를 보잖아요. 뭐 이런 책의 맨 뒤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코드가 있으면서 여기에 ISSN 넘버가 나옵니다. 이게 출판물에 대한 이제 그 등록 제대로 등록됐다는 이제 번호 넘버가 나온 거고요. 이 ISSN 넘버라는 건 말 그대로 인터넷으로 조회할 수 있는 ISN 넘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HTTP하고 DOI 나왔죠? 제가 아까 DOI 말씀드렸죠? 이 논문에 대한 아이디 넘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을 찾아도 좀 쉽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약이라고 해서 한국말까지 써달라고 한 학회지였어요. 그래서 한국말로 이렇게 앱스트랙트 써줬고 이왕이면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선 미안하지만 이렇게 한국말로 써진 초록이 있는 논문을 먼저 읽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국말로 먼저 이렇게 요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어로 앱스트랙트로 영어로 똑같은 거를 영어로 이제 했고 그 다음 주제어도 한국말 그 다음 영어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주제어는 3개 이상은 써줍니다. 보통 4, 5개 써주는데 이 학회지는 저희한테 3개만 써도 된다고 해서 제가 3개만 썼었던 거고요. 보통 한 4, 5개는 또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갔더니 요거는 이제 아까 연구 대상 거를 좀 보여주려고 서로 비교해 주려고 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아까 제가 실험 논문에서 이 연구 대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실험 논문이다 보니까 제가 선정 기준, 제외 기준, 그 다음에 G파워 이렇게 다 써줬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린 윤복합 시대 초와 애착 논문 같은 경우 제가 그냥 설문지 연구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연구 방법론에 그냥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즉 뭐야? 그냥 서베이 논문이야. 설문지 조사 연구구나. 어떤 실험 논문이거나 이런 연구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연구 대상자가 보통 얘보다는 좀 간단해요. 좀 길어 보이시겠지만 그래도 얘보다는 좀 간단해요. 좀 간단해서 당연히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동의한 자, 그 다음에 몇 주 이상의 출산한 산모, 그 다음에 정신과 질환이 없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논문에선 제외 기준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연구 대상자 수를 몇 명을 뽑았냐 하고 선행 연구, 여기도 선행 연구 있습니다. 선행 연구뿐만 아니라 근거 수준을 G파워로 뽑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파워로 뽑았다는 게 이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 실험 연구에서 안 나왔지만 거기서도 쓰였었는데 보통 이렇게 씁니다. 자료 수집 및 윤리적 고려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어디서 했고 보통 몇 년도부터 몇 월까지 정확하게 보통 써줍니다.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나눠줘서 누가 걷었다 어떻게 걷었다 그 다음에 설문지 작성 시간은 몇 분이 걸렸다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을 했다 이런 것도 써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이 넘어가는 게 이제 연구 도구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제 연구 도구도 여기다 일부러 하나 넣었는데 연구 도구도 이렇게 이제 신뢰도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자료 분석인데요. 이 자료 분석은 아까 그 실험 연구
실험, 아까 제가 보여드린 실험 연구의 자료 분석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면 그 실험 연구 같은 경우는 동질성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통계 방법이 쓰였어요. 근데 이 자료 분석 같은 경우는 간단한 게 쓰였거든요. 보통 평균과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비율, t-테스트, 아노바, 그 다음에 상관관계 분석, 회귀 분석. 요 정도는 거의 다 논문에 다 나와요. 보통 t-테스트, 아노바, 상관관계, 회귀 분석은 없는 논문도 있겠지만 요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 쓰여요. 평균과 표준 편차.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보지 말랍니다. 그냥 분석 용어에 대한 설명이구나. 그냥 분석 용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면 아까 거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첫 번째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연구 결과도 여러분들이 막 보려고 그러면 어려운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이거예요. 이 연구자가 연구한 대상자의 보통 일반적인 특성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산모였으니까 상과적 특성도 나오는데 보통은 일반적 특성이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거의 다. 그럼 읽어보면 다 뭐 나오냐면 뭐 총 몇 명을 했고 종교가 뭐고 나이는 뭐고 그 다음에 학력은 어떻게 되고 직업은 있냐 없냐 여러분들 대학생들 대상자로 했으면 대학생들의 뭐 학년 1학년이냐 2학년 3학년 4학년이냐 그 다음에 뭐 보통 집 위치 로케이션 같은 거 이런 거 거의 나옵니다. 거의 일반적인 특성이 나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산모를 했으니까 상과적인 특성이 이제 추가로 붙은 것 뿐이에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들이 연구 대상자가 만일에 이제 대학생을 대상자로 했다. 그럼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및 뭐 대학생 특성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특성이 나오고 여기 테이블 1이라고 돼 있죠. 그럼 테이블 1은 뭐겠어요? 이 연구 대상자 일반적 특성 표를 영어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영어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어려운 거 없어요. 영어로 해놓은 것 뿐이에요. 영어로 쓰였고 N148이 뭐겠어요? 총 우리가 해석한 즉 결과로 분석된 인원수가 나와요. 그래서 뭐 나이 32하냐 30 에이지 나오잖아요. 에이지, 종교, 그다음에 교육 수준, 그다음에 수입, 총 한 달 수입, 그다음에 이건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느냐, 그다음에 뭐 임신 주수, 그다음에 이런 게 나왔죠. 여기서부터는 약간 상과적인 특성이고 여기서부터는 그냥 일반적인 특성이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항목 있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논문 쓸 때도 30세, 여러분들 만약에 연구 대상자가 대학생이면 20세, 22세, 24세, 29세 이상, 이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네. 아무것도 여러분들 마음대로 맞습니다.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선행 논문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이가 나눴으면 나도 선행 논문을 조금 기초로 해서 나이를 구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우리는 20에서 25세, 25에서 30세, 30에서 35세 이렇게 자르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요? 종교도 그래. 그래서 이런 것도 다 나름 근거가 있구나 생각. 국어에 있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보통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어쨌든 풀강의 첫 번째는 너무 쉬워요. 첫 번째 표는 여러분들이 읽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표는 보통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두 번째로 나오는 표가 뭐냐면 이제 내가 했던 그 설문지 가장 중요한 문항 있잖아요. 불안, 여기는 불안, 산모피로도 뭐가 있죠? 정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가 그 다음 표가 기본적으로 무조건 나오게 돼요. 오전이나 오후 이렇게 여기 첫 번째 표가 나오고 나면 두 번째 표는 뭐예요? 즉 불안, 그 다음에 피로, 그 다음에 모태아 애착에 아이템 수가 몇 템이었고 그 다음에 미니 뭐예요?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레인지가 뭐냐면 단위가 사무실을 그 단위가 어느 정도 됐어 하고 이 148명에 대한 보통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어느 논문인데 첫 번째는 일반적 대상자의 그냥 표, 두 번째는 중요한 변수에 대한 그 평균과 표준 편차 그 정도가 기본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표가 그거니까 두 번째 표는 그거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보통 상관관계라든지 회귀 분석에 대한 연구 결과에 대한 설명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직은 해석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보통 세 번째, 네 번째 표들이 좀 어려운 통계 분석에 대한 설명이구나. 즉 어떤 게 얼만큼 연결되어 있고 관계가 있고 어떤 거 그 관계에 있는 것 중에 어떤 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치는구나 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에 대한 표가 나오고 그 설명이 이 부분은 여러분이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표는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그 이제 T-테스트 나오는 그런 표라든지 아니면 상관관계, 이 네 번째가 상관관계 표거든요. 그 다음에 이 다섯 번째가 회귀 분석 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표를 보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다는 거. 그러나 첫 번째, 두 번째 표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번째 표도 잠깐만 볼게요. 이 세 번째 보시면 age, religion, education level 보시면 이게 어디 있던 거죠? 아까 일반 대상자에 있던 그 항목이었어요. 그쵸? 맞죠? 이것도 카테고리도 그 일반 대상자에 있던 항목이었고 이 N은 뭐겠어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몇 명. 숫자에 불과하고 이거 민 SD가 뭐예요? 평균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아까 두 번째 표에 있던 엔자이티 레벨, 그 다음에 피로도, 그 다음에 모태아 애착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하고 얘하고 비교한 거예요. 첫 번째 표는 그냥 우리 일반 대상자에 대한 표였고 두 번째 표는 내가 연구자가 중요하게 생각한 변수에 대한 그 평균과 표준 편차였잖아요. 세 번째 표는 뭐냐면 이 일반 대상자와 중요한 변수 안에 변수가 얼마큼 숫자의 차이가 있어, 값에 무슨 차이가 있어를 본 표예요. 제가 이 연구, 제 거 연구를 가져온 이유가 이 연구가 이 표를 다 넣었거든요. 첫 번째, 두 번째 표, 세 번째 표, 네 번째 표, 다섯 번째 표를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걸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넣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상관관계나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요 세 번째 표의 앞부분 정도는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을, 오늘 저랑 이제 이런 걸 하고 나서는 조금 보면 이제 이렇게 읽는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면 다음에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보통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논의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가 나옵니다. 논의와 결론을 같이 써주는 데도 있지만 보통 네 번째가 논의면 다섯 번째는 결론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에는 숫자를 안 답니다. 그냥 레퍼런스라고 해서 이제 내가 쓰였던 레퍼런스 아까 요런 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하나 이제 열어보고 한번 볼 거긴 한데 좀 어렵죠, 내용이. 자, 내용이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이렇게 좀 많이 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앞에만 읽고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논문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논문은 내가 적어도 몰라도 이제 건과 호가 뭔지는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핫키즈 플레임은 어디에 쓰여 있고 DOI가 뭘 의미하는구나. 그 다음에 이게 실험 연구인지 아니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설문지 연구인지 정도는 좀 알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넣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본 거예요. 오늘 저랑 끝나고 나면 시간이 없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 심심하니까 그냥 지하철 타고 가든 버스 타고 가든 간에 그냥 논문 하나를 가지고 읽고 이해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건 저자네. 이건 제목인데 이건 키워드니까 이것도 한국말로 키워드했네. DOI가 여기 있네. 이거는 학회제 플레임이고 이거는 권과 호고 페이지 넘버네. 얘는 연구 순서가 어떻게 돼 있나. 그리고 이제 연구 필요성을 읽어봤더니 처음엔 현황이 나왔네. 그 다음에 그 현황과 지금의 문제점이 나왔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들에 나왔고 그 연구들의 문제점 또는 한계가 나왔네.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연구하고자 하는 거네 라는 거를 이제 필요성에서 간파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간파 어려워요. 나도 알아요. 나도 아는데 그래도 한번 간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한번 제가 썼던 논문을 하나만 이제 보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논문 중에 이거 아주 옛날 논문인데 제가 이제 거의 다 실험 논문을 요즘에 좀 많이 했어가지고 네, 이제 공유 한번 해볼게요. 이제 보이나요? 교수님 보이세요? 네. 이게 조금 부끄럽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석사 논문이었던 거를 이제 학회제 게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설문지 연구였죠. 설문지 연구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이제 플레임. 플레임이고요. 학회제 플레임, 여기 볼륨 23, 넘버,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쪽수, 그 다음에 몇 년도에 이제 게재됐다. 2017년 8월에 게재됐죠. 그 다음에 ISN 넘버 프린트 온라인 잘 돼 있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기 쉽게 나온 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종이 페이퍼로 이제 이 책에 대한 이 저자 이거에 대한 이제 그 판권인 거고, 요거는 이제 온라인 판권인 거고, 요거의 DOI가 제가 이 논문에 대한 이제 아이디 넘버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버렸네. 어쨌든 네, 저는 이제 김현진이었고 제 이제 지도 교수님이셨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제목 나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영어로 제목이 또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죠. 그다음에 요게 이제 abstracts 초록입니다. 네, 초록이고 그다음에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네. 이때 키워드는 저는 이제 메르스에 대해서 했었는데, 어쨌든 키워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다 꼭 공식화된 키워드를, 그러니까 메시워드를 좀 많이, 메시라는 게 있습니다. 메시워드를 많이 썼습니다. 서론이라고 꼭 써줬어야 됐어요. 서론이라 썼는데 그냥 인트로덕션이라고 써진 데도 있고, 그냥 머리말이라 써진 데도 있고, 서론 자체가 없는 데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필요성에서 들어가서 제가 중동호흡기 증후군은 뭐다라고 하면서 이제 정의가 들어갔고, 지금 현황이 어떻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레스펀딩 나왔죠. 코레스펀딩 오더 해가지고 이제 교신 저자의 연락처라든지 메일 주소라고 하고, 여기 돼 있죠. 석사 학위 논문을 이제 수정해서 작성했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그 전에 포스터 발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게재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터를 먼저 발표했었다라는 걸 알려준 거고, 여기 투고일 심사 의뢰일 게재 확정일까지 얘는 이제 한글로 나왔는데 영어로 나온 데도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논문 쭉 읽어보면 이제 최종 이해하고 나왔죠. 이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연구하고 싶은지가 여기 머릿말의 최종 결론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연구 목적을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뭘 하려고 보면 알겠네 라고 연구 목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이 나오는데, 연구 설계 보면 선술적 조사 연구죠. 지금 뭐 했어요? 그냥 설문지 조사 연구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은 저는 좀 연구 대상이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어느 병원에 누구를 했고, 그 다음에 제외 대상자까지 썼죠. 그리고 연구 대상자 수는 이렇게 G파워를 이용해서 했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G파워를 이용했다라고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도구 제가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도구를 썼는지 나온 겁니다. 뭐 외상후 스트레스라든지, 그 다음에 메르스 경험 관련 특성. 이거는 연구 도구가 없어서 제가 메르스 경험 관련 특성을 이렇게 뽑았다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 특성은 뭐뭐뭐뭐를 뽑았다. 그러니까 원래 석사 논문은 제가 변수를 하나 더 있었어요. 우울증도 했었고 뭘 더 하나 했었거든요. 근데 이 학회지에서 우울증은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학회지에서 뭘 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빼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료 수집 방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에 어디 윤리위원회에서 IRB를 받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거뒀다 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어떻게 보관한다 뭐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방법이 나왔죠. 제가 자료 분석 방법은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했죠. 그냥 분석 방법이다. 그러니까 빈도와 몇분율, 편근과 편집편차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했고, 그 다음에 T테스트, 아노바, 그 다음에 무슨 샤페, 그 다음에 뭐 이런 하여튼 그런 뭐지 그 단계적 회계 분석 이런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 결과 나오면 일반적 특성 제가 나온다고 그랬죠? 일반적 특성은 어떻게 나왔어요? 테이블 1표에 있대요. 그 다음에 메르스 경험 관련 특성도 어디 있대요? 테이블 1에 있대요. 그럼 테이블 1에 뭐가 있겠어요? 그쵸? 일반적 특성, 에이지, 젠더 이런 거 다 쭉 나오면서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메르스 관련 특성 해가지고 한 거예요. 한 표에 쭉 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색깔만 좀 넣어준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외상후 스트레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설문지로 꼭 보고 싶었던 변수에 대한 표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표가 2, 3번에 넣었대요, 제가. 그래서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레인지라든지 점수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한 이 노멀 레인지까지 제가 적은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 수치고 이거는 높고 낮음에 대해서 한 거. 이거는 원래 제 학위 논문에는 이렇게까지 쓴 게 아니라 좀 더 많았었는데 여기서 빼라고 해서 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논의가 나왔죠. 논의가 나왔고 여러 표는 여러분들이 아직 보기 힘들다고 했지만 보시면 앞에 그냥 일반적인 특성인 그리고 요거는 뭐였어요? 제가 그 중요한 변수, 정의한 변수에 대한 겁니다. 이런 표는 여러분들이 아직 보기 어려워요. 그 다음에 논의가 좀 길었죠. 왜냐면 논의를 거기서 많이 쓰라고 했어서 많이 썼었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 보통은 이렇게 결론 및 제언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가 이 사람들한테 뭘 얘기하고 싶어, 뭘 제언하고 싶어. 그러면 제언에는 보통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싶은 팁을 좀 줘요. 즉, 그 후에는 이런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이후에는 이런 논문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저자가 좀 제안을 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문을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참고문헌이, 참고문헌 번호는 안 달리죠. 번호 안 달리고 참고문헌이 이렇게 달립니다. 이렇게 달려요. 예. 그래서 이 학회지 같은 경우 이렇게 DOI가 보이죠. 이렇게 DOI가 보인다는 거는 뭐냐면 이 DOI를 가지고 연구 논문을 찾아갈 수 있어요. 좀 편하죠. 이러면 이 참고문헌에 대한 서식은 이 학회지 서식에 맞춘 거고 학회지마다 서식이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쭉 쓴 참고문헌에 대해서는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쪽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일부러 논문 하나를 훑었어요. 그래서 좀 너무 어려운 논문 말고요, 여러분들. 제가 좀 아까 제가 모아애착 그거에 좀 잘 쓴 논문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다 넣었어요. 일반적 대상 특성,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한 수치, 그 다음에 특성과 일반적 특성과 변수에 대한 그 수치 비교, 그 다음에 상관관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회귀 분석 이렇게 다 넣었거든요. 그래서 기본이 보통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쓰고 이제는 좀 더 어려운 방식의 분석 방법이 많이 들어가게 되죠. 네, 저게 근데 기본이고 어려운 게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보통 차이 검정까지만 하는 T테스트까지만 하는 아노바까지만 하는 데도 많이 있지만 보통 그렇게만 하면 잘 안 실어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제 저렇게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하나를 셀렉을 해가지고 저렇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말을 했더니 좀 어지럽네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갈 거예요. 많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오늘 들은 걸 가지고 꼭 한번 진짜 못하게 해요. 한번 논문 하나를 보세요. 그리고 날 찾아오셔도 돼요. 이공 교수님 찾아가셔도 돼요. 그리고 들고 아니면 여러분들께 먼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네. 좀 논의를 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와갖고 교수님 이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공 교수님이 논문 찾는 법 알려주실 거거든요. 컴퓨터실에서. 그러면 논문 찾는 법 알고 나서 이제 논문을 이제 그 결과만 읽는 법을 한번 할 거예요, 제가. 결과만 어떻게 읽는지 한번 표만 읽는 방법을 한번 할 거거든요. 그러면 표 읽는 걸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그 여러분이 처음에 봤던 논문을 읽으면 가장 쉬운 논문을 좀 보세요. 읽으면 내가 이걸 이렇게 읽는 거였어? 라고 달라질 거예요. 오늘은 전체적인 읽는 거를 해야지 이 표 하나하나를 읽는 거를 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표 읽는 법을 제가 해드릴게요. 근데 그 사이에는 논문을 서치하는 법 한번 알려주실 거고요.
저는 그 다음에는 논문표를 읽는 법을 알려줄게요. 통계 방법을 안 배운 상황에서 논문표를 읽는 법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는 솔직히 굉장히 어려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알려줘 볼게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읽었을 때 좀 나을 것 같아. 자, 이공 교수님 혹시 학생분들에게 제가 좀 어렵게 설명한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교수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시던데 학생분들께 혹시 좀 이렇게 조금 더 제가 말씀한 거 말고 좀 더 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지요? 교수님께서 너무 설명 잘해 주셔가지고 아마 이게 수업 시간이었으면 이런 내용들을 다 배울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뭐 저도 간호연구 방법론을 가르쳐 본 적 있지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배울 시간은 사실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개학하고 나면은 그 컴퓨터실에서 저랑 같이 논문을 실제로 어떻게 찾는지, 이게 사실 논문을 잘 찾는 것도 전략이 필요한데 오늘 이 내용을 알아야지 나에게 필요한 논문들을 조금 더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무슨 이야기인지 아무래도 조금 어렵겠지만 이게 쌓이면은 분명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특히 실습 나가시는 학생들, 그리고 앞으로 실습 나가실 학생들, 그리고 여러 과제 보고서를 쓸 때 이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이게 여러분들이 그 간호사가 되셨을 때 이런 연구적인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같이 배우시고 참여하시는 걸 거고요. 교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오늘 잊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 그 어디에서 논문을 찾아야 되는지가 만약에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구글에 들어가시면 학술 검색이 있거든요. 구글에 학술 검색. 그러니까 구글 스컬러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거 그냥 단어를 넣으시면은 논문들이 나올 거예요. 거기에서 아무거나 한글로 된 거, 뭐 혹은 영어가 더 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무엇이든 자꾸 접하셔야 여러분들 익숙해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학이고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그 설명을 해주신 여러분들 화면이 안 나오시지만 그 김현진 교수님한테 긴 시간 동안 발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꼭 기억하시고 심심하실 때마다 논문을 좀 찾고 읽으시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설명 들으시는 2, 3학년들 절대 연구 방법론에서 이렇게까지 배우겠지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까지는 못 배웁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생